자, 이제 여러분들 직무에 대해서 처음에 공부할 때 많이들 힘들어 하잖아요. 왜냐면 뭐 교과서가 있는 게 아니고 목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커리큘럼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들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시작할 수 있는 그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직무 경험을 쌓으려면 회사 들어가서 배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취업을 처음 하는 입장에서 회사 들어가서 배운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차선책으로 할 수 있는 게 직무에 대해서 공부를 해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직무가 뭔지, 직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공부를 먼저 해야겠죠. 직무 관련한 친절한 교과서는 없습니다. 자기가 단서를 하나하나씩 모아가면서 수집하고 공부해서 개념을 터득하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직무 지식을 쌓는 방법의 팁을 조금씩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알아보려면 가장 좋은 것은 실제 회사 채용 공고에 가서 수행 업무에 대해서 나온 것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됩니다. 이 플랜트 엔지니어링은 50년도 더 된 산업이에요.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컴퓨터가 도입이 되고 여러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발전을 해왔지만은 그 기본적인 그 엔지니어링의 근본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사멘이나 현엔이나 DL, ENC 내가 지원하는 직무는 회사가 달라져도 거의 비슷비슷하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아파트 만드는 건설 회사들 많잖아요. 회사가 달라져도 아파트는 비슷하잖아요. 그것처럼 플랜트 아파트 설계 직무는 어떤 건설 회사든지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내가 지원할 직무가 있는 회사, 그리고 내가 지원할 그 산업, 직군의 경쟁 회사들을 리스트업을 딱 하는 거예요. 대기업들을. 그러면 GS건설 있죠. 플랜트, 저는 여기 있는 거는 대한민국 플랜트 엔지니어링 회사를 리스트업을 한 겁니다. 그러면 대림산업, 이제 DL, ENC로 바뀌었죠.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중공업. 요 현대중공업은 해양 플랜트입니다. 왜냐면 요 지금 플랜트는 어때요? 온쇼어, 그 땅에 있는 플랜트를 하는 거고, 플랜트는 똑같은데 해상 위에 있는 플랜트를 짓는 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SK 옛날엔 건설이었는데 이 에코 플랜트로 바뀌었죠.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헤비 인더스트리, 삼성물산, 롯데 ENC, 대우건설, 하나오션. 옛날에 요거는 그 DSM이었죠.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하나건설, 포스코 엔지니어링. 그래서 거의 다 각 대한민국의 큰 그룹에는 건설 회사들이 있고 그 건설 회사에서 주택 사업 빌딩 그 짓는 부분도 있지만 플랜트 사업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업을 수행하는 대기업의 이름을 리스트업을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기업의 채용 공고를 쫙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채용 공고에 보면은 직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키워드를 뽑아내서 쭉 나열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 엔지니어링 채용 공고를 한번 가봅시다. 제가 이 2024년 상반기 3급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진짜 삼성 엔지니어링 여기서 가지고 와 본 거예요.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그 웹사이트 들어가면 여러분들 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대학생들이 이 직무에 대해서 공부하고 조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 네이버에 검색을 해.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공정설계 직무, 배관설계 직무가 하는 일, 이러한 방식들은 초짜들이 하는 것이고 제가 현업자로서 지금 팁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회사는 다르지만 이 엔지니어링 회사가 하는 일은 다 대동소이 비슷하다고 했어요. 즉 오일앤가스냐 리파이너리냐 이런 공장을 짓는 회사들의 공정설계, 이제 제가 공정설계를 지원하는 대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여러 회사의 공정설계 직무가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착안을 해서 이제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면 삼성 엔지니어링 채용 공고를 가보자는 거예요. 저는 기술직에서 설계, 공정 설계를 이제 지원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수행 업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설계, 기본 설계부터 상세 설계까지 프로젝트 목적과 규모, 사양에 따라 공종별 최적화된 설계를 수행합니다. 이런 것들을 쭉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키워드를 뽑아내는 겁니다. 기본 설계가 뭐지? 뭔진 모르겠어. 일단 키워드를 뽑아내요. 기본 설계, 상세 설계, 뭔진 모르겠는데 뽑아내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직무 설명에서 말하는 키워드는 그 실무에서 매일같이 사용하는 단어일 가망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키워드를 뽑아내라는 거예요. 프로젝트도 이제 뽑아내는 거예요. 목적과 규모, 사양이라는 거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양도 뽑아내. 사양이 뭘 말하는 거지? 공종별은 뭘 말하는 거지? 이렇게 쭉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또 입찰부터 조달, 시공까지 공정별 업무 특성 반영한 설계 검토. 설계 검토는 뭐지? 요거를 쭉 이제 뽑아내는 거예요. 키워드를. 그런데 대학생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를 앞만 봐도 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기본 설계는 또 뭐고, 상세 설계는 뭐고, 이 차이가 뭔지는 뭐고, 사양은 뭘 말하는 거고, 공정은 뭘 말하는 거고, 입찰은 뭐고, 조달은 뭐고, 뭔지 모르겠어. 예? 근데 일단은 키워드를 뽑는 거예요. 뽑아내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거는 제 현업자가 봐도 이거 가지고 이해한다라는 거는 불가능해요. 현업자가 봐도 이게 뭐하는 직무인지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이러한 채용 공고를 들어가 보면은 이 직무에 대한 설명이 어떤 회사는 되게 간략하게 나타낸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는 되게 자세하고 친절하게 나타낸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회사를 다 들어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어떤 회사는 이렇게 대충 적어놓은 회사도 있는 반면 어떤 회사는 진짜 진심을 다해가지고 이 직무가 뭐하는 직무인지 설명해 놓은 회사가 있기 때문에 쫙 그거를 정보를 컬렉팅 하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이런 데도 다 가서 직무 관련 정보를 얻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다 삼성 엔지니어링이랑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다 가봤는데 다 비슷비슷하게 나타냈습니다. 굉장히 이 직무 설명에 있어서 진심인 회사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DLENC, 예전에 대림산업이었죠. 대림산업 요 직무 설명을 해 놓은 곳을 가 보면은 굉장히 이 사람들 진심을 다해가지고 직무 설명을 써놨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대림 DLENC 요 채용 공고 사이트를 가면 요건 조금 이미 지난 공고인데요. 여기 가서는 이제 보면은 여기 플랜트 사업본부 있죠. 제가 지원할 그 직무는 공정설계잖아요. 공정설계 관련 전공 화학공학 상세 보기를 딱 눌러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오시면 담당하게 될 업무입니다. 자, 요 담당하게 될 업무를 나는 굉장히 심도 있게 공부를 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키워드를 뽑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찬찬히 읽어보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아까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아니면 현대건설에서 나오지 않은 다른 새로운 키워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사업주, 라이센서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현장에 필드 엔지니어, 시운전 엔지니어 참여하여 본인이 설계한 대로 플랜트가 잘 지어지고 운전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런 것들, 새로운 것들이잖아요. 요거를 이제 라이트다운 하는 거예요. 컬렉팅 하는 겁니다. 정보를. 또 이런 분을 찾고 있어요. 화학공학 전공 지식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화공 플랜트의 공정 설계 업무를 빠르게 습득하고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꼼꼼한 업무 처리 능력을 바탕으로 실수 없이 속도감 있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분. 요거 있잖아요. 요거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당연한 거 써놨네 했는데 진짜 필요한 거예요. 이 공정 설계는 꼼꼼해야 돼요. 꼼꼼해야 된다는 이 단어 포인트.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꼼꼼해야 되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속도감 있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분. 빨리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꼼꼼하지만 빨리. 이 꼼꼼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빨리 하기가 힘들어. 근데 이 꼼꼼함과 속도감이 있는 거를 잘 키워드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내가 면접을 준비할 때 이 꼼꼼함과 이 빨리 일을 수행해내는 거를 어떻게 융합시킬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는 정말 꼼꼼하고 빠르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해.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또 여기선 친절하게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어요. 커리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외 라이센서 또는 선진 EPC 업체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깊이 있는 선진 기술을 배우고 경험하면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야, 이제 그 엔지니어링에서 제가 오래 일을 해왔었잖아요. 그 엔지니어링 회사가 엔지니어링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인지는 정말 그 기본이 되는 것들 있잖아요. 기본이 되는 것들에 얼마나 그 맨파워와 돈을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봐봐요.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그리고 이 대림 ENC 요거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이 지금 직무 설명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 사실을 요게 그 회사 입장에서는 여기에다가 돈을 쏟는다고 해도 수익을 얻지 못하잖아요. 이게 뭐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것도 아니고 설계를 진행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전혀 이익을 얻지 않는 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림 ELC는 이렇게 모든 부서의 상세 보기를 가면은 이렇게 꼼꼼하게 다 직무에 대한 설명 그리고 커리어가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까지 다 적어놨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인사 담당자들이 각 팀에다가 요거를 잡 디스크립션을 제대로 성의 있게 써주세요 하고 그걸 받아낸 거야. 받아낸 거고 또 DLENC는 또 다른 게 뭐냐면은 이렇게 보면은 각 선배들 엔지니어들 있잖아요.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직무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글들이 이렇게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이분들을 인터뷰해가지고 이분들이 이런 식으로 다 작성원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어떤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활동인데 여기에 돈을 투자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걸 만들어라 했다라는 거는 이 엔지니어링에 되게 진심이라는 거고, 그리고 멀리 내다본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걸 만든다라는 거는 지금 당장은 돈이 안 되지만은 좋은 신입사원들을 뽑겠다는 의지거든요. 좋은 신입사원을 뽑아서 성장시키겠다라는 거는 이 엔지니어링을 길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 그리고 철학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리 미엘 씨는 제가 대학생일 때도 대리 미엘 씨의 자소서는 굉장히 꼼꼼했어요. 물어보는 게 굉장히 꼼꼼했고 이 쓰는 항목도 되게 많았어요. 그 얘기는 사람을 뽑을 때 조금 좋은 사람들을 뽑고 싶어하는 회사 철학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제 몇 년 전에 사람을 좀 구조조정할 때 좀 안 좋은 소문이 있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신입사원 채용 공고와 직무 설명에 대해서 설명한 것들을 다른 대기업과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이 회사는 신입사원 뽑는데 진심이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다른 회사를 지원하잖아요.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이 직무에 대한 거는 다른 회사들 다 비슷하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을 지원한다라고 해도 이 대리 미엘 씨에 와가지고 이 직무 설명을, 그리고 이분들이 한 이 직무에 대한 설명들 있잖아요. 인터뷰한 거를 잘 이해를 하고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공부를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정설계 팀에서 이렇게 우리 선배죠. 제가 만약에 취준생이라고 하면은 먼저 입사한 선배가 있어요. 그 선배가 인터뷰를 한 내용을 한번 곰곰이 보자고요. 보면은 DL-ENC를 지원하게 된 동기 및 담당 업무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설명해 주시냐면 DL-ENC에서 인재 육성에 대해서도 열정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요거는 굉장히 좋은 지원 동기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회사 자소 쓸 때 우리 회사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물어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여러 회사에 이 직무에 대해서 설명한 걸 봤는데 사맨이고 현앤이고 다른 데를 봤는데 굉장히 성의 없게 적어놨는데 DL-ENC는 굉장히 이 내가 지원할 직무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서 다 적어놨더라. 그리고 이 선배들 엔지니어들을 인터뷰해가지고 그 인터뷰한 내용을 싹 적어놨는데, 그런 거를 봤을 때 이 회사는 이 신입사원 교육 그리고 엔지니어 커리어에 있어서도 굉장히 관리를 해주고 진심 있는 회사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DL-ENC에 지원하게 된 동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타당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면접에서 물어봐.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직무 다 봤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이고 현대 엔지니어링이고 다 직무를 한두 줄씩 써놨더라고요. 대학생 입장에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DL-ENC에서 가서 보니까 그 선배 엔지니어들을 인터뷰해가지고 설명해놨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뭐 여기서 보면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로는 하이드롤릭 캘큘레이션, P&ID, PFD 이런 걸 말해가지고 거기서 키워드를 이용해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타당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면접관들도 그러네. 이 설득력 있잖아요. 이 자소서나 면접에서 우리 회사에 왜 지원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답변하냐면 뭐 현대 엔지니어링은 삼성 엔지니어링은 요즘에 피드를 뭐 하고 뭐 해가지고 성장성 있어 보여서 그렇게 저는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다 똑같이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저처럼 얘기를 해봐요. 다 직무 설명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게 엄청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딱 느꼈습니다. 면접관님들도 한번 보세요. 우리 회사가 얼마나 이 직무 설명을 잘 써놨는지요. 그게 여기에 지원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게 얼마나 설득력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설득력이 없다니까요. 뭐 피드를 해가지고 EPC 해가지고 굉장히 성장성이 있어 보여서 지원했습니다. 아니 3회는 성장성이 없어 보여? 현에는 성장성이 없어 보여? 그런 얘기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에요.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 DL-ENC는 직무 설명을 굉장히 잘 해놨다. 그리고 여기서도 키워드를 뽑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PFD, P&ID, 데이터 시트라든지 라이선서와도 지속적인 소통. 라이선서와 지속적인 소통을 해야 되나 보네. 이런 키워드를 다 뽑아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쫙 나열을 하는 거예요. 공부할 준비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그 대기업에 나와 있는 채용 공고에 들어가서 직무 설명에 대한 키워드를
쫙 뽑아서 여러분들은 그것부터 공부를 시작 포인트를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하면 하수예요. 진짜 고수, 제가 팁을 또 드리죠. 진짜 고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가느냐? 해외로 갑니다. 해외. 이거는 제가 해외 EPC 회사들 어떻게 돼요? 요거는 우리 대한민국 EPC 회사들의 경쟁 회사들이에요. 경쟁 EPC 회사들입니다. 여기까지 가야지 여러분들이 차별화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굳이 국내 회사를 지원하는데 해외 EPC 회사의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직무 소개를 봐야 되느냐? 왜냐면 물론 제가 대림에 대해서 대림이 굉장히 잘 적어놨고 인터뷰도 해놨다라고 했지만은 대림을 제외한 대부분의 EPC 대기업 회사 사멘이라든지 현넨 뭐 이런 회사의 채용 공고를 보면 직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해놨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봐서는 직무에 대한 공부를 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해외 회사의 채용 공고를 가 보면은 대림보다도 이 키워드를 더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자, 플랜트 엔지니어링은 50년도 더 된 산업이라고 했고 회사는 달라도 하는 직무는 비슷비슷하다고 했어요. 한국의 플랜트 엔지니어링은 해외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거의 90% 이상 기술을 빼돌려서 시작을 했거든요. 이 표현이 빼돌렸다는 말이 좀 그런데 배워서 했습니다. 배워서.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해외의 기술을 배우고 빼돌리고 모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중국이 여러 나라의 기술을 빼돌리고 모방하고 카피한다라고 욕을 하지만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때에는 미국, 일본 이런 회사 그 나라의 엔지니어링 회사들에서 기술을 빼돌리기도 하고 배우면서 성장을 시켰다라는 거를 부정은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 말인 즉슨 해외 엔지니어링 회사나 국내 엔지니어링 회사나 직무가 같다면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대기업 EPC의 경우는 어때요? 해외의 발주처를 상대로 수주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해외 EPC나 국내 EPC나 결국은 같은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일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외 EPC 회사의 신입사원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잡 디스크립션을 보고 그 키워드를 모으면 국내 EPC 회사에서 하는 일과 흡사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포인트는 이 회사부터 알아야 되겠죠. 어떤 대학생들은 이 한국에 플랜트를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걸 모르면 거기서부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지금 여러분들은 정보를 얻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리스트를 해드렸잖아요. 아, 닉이 지금 여기 리스트한 회사들이 EPC,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EPC를 수행하는 회사들이구나 하고 정보를 얻고 쓰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해외 EPC는 어떤 회사들이 있지? 모르잖아요. 친절하게 또 닉이 여기다 리스트를 쫙 해줬네. 자, 요거를 또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이러한 정보를 얻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 보면은 링크를 다 걸어뒀어요. 이 클릭을 하면 이 회사의 링크에 다 연결이 되도록 제가 링크를 걸어뒀고 이 파일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 댓글란에다가 제가 이 파일을 드릴 테니까 요거 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요거는 페트로팩이라는 해외 EPC 회사의 대졸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직무 설명을 가져온 건데요. 요거를 간략하게만 봐도 해잡이라는 단어 우리나라 EPC에서 직무 설명에서는 없는 단어죠. 키워드죠. 요 키워드를 뽑는 거예요. 여기서는 해잡이라는 단어 나오네. 해잡 정말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리고 BOQ라는 단어도 나오고 예를 들면 뭐 KPI라는 키워드도 나오고 General Arrangement GAD라고 하거든요. GA도 나오고 에어리아 클래시피케이션 드로잉도 나오고 야, 여기는 신입사원 그레주에이트 엔지니어를 뽑는데 이러한 정말 전문적인 그 직무 설명을 적어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직무 설명은 대한민국 그 대기업 EPC 회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직무 설명들을 정말 전문적으로 적어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키워드를 많이 뽑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키워드를 뽑아가서 공부해서 면접 때 말을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테크닙이라는 이제 해외 EPC 회사의 어떤 커리어 채용 공고 그 란에 가가지고 이제 보면은 이렇게 여러 공고가 쫙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글로벌한 회사이기 때문에 뭐 프랑스에서 뽑는 공고, 프랑스 지사겠죠. 뭐 런던에서 뽑는 프로세스 엔지니어 공고, 여러 그 나라에 있는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요렇게 보면은 제가 해외 EPC에서는
그 잡 디스크립션을 아까 페트로팩처럼 디테일하게 적어 놓는다라고 했는데 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 해외 EPC라고 해서 그 그레주에이트 프로세스 엔지니어를 뽑는데 잡 디스크립션을 디테일하게 그리고 전문적으로 적어 놓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만약에 그냥 그 대졸자 공고에서 클릭해가지고 들어가 보니 정말 그 설명이 애매모호하게 적혀 있다. 그러면 두 번째 팁은 뭐냐면은 요 리드 프로세스 엔지니어 있잖아요. 아니면 시니어급 경력직을 뽑는 대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조금 더 키워드가 전문적이고 정말 회사에서 필요한 스페시픽한 키워드를 적어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키워드까지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모으는 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팁입니다. 꼭 그 신입사원 공고만 보지 말고 시니어 엔지니어까지 경력직까지 좀 봐가지고 키워드를 뽑아내자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요거는 우드라는 해외 EPC 회사의 시니어 프로세스 엔지니어 잡 디스크립션을 가져온 건데 여기를 보면은 리스폰서빌리티도 있고 퀄리피케이션도 있는데 미니멈 7 years experience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서 또 이런 키워드를 뽑아가는 겁니다. HMB가 뭔지 모르겠죠, 여러분들은 대학생이니까. HMB를 적는 거예요, 키워드로. PFD, PNID, MSD 이런 게 뭐지? 이런 걸 키워드로 적고 해잡 또 나왔네. 이런 키워드를 컬렉팅 하다 보면은 나왔던 단어가 중복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면 되겠죠. 이거 SIL, CL이라는 것도 있네. 하이시스. 하이시스는 들어봤는데 아스펜, 프로투. 요런 시뮬레이션도 굉장히 중요한가 보구나 해서 요건 또 리스트업을 쭉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국내 EPC, 해외 EPC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잡 디스크립션에서 뽑아낸 키워드를 가지고 거기에 살을 붙여가면서 공부를 해 나가고 또 워크플로우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각 용어가 전체 워크플로우에서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것인지를 파악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와, 나 진짜 이 영상에서 꿀팁 진짜 많이 얻었다 하는데 여기까지 해외 EPC, 국내 EPC 잡 디스크립션을 보면서 키워드를 해가지고 공부를 했어.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해도 되게 잘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수다. 정말 더 팁을 드리자면 여기서 더 나가야 돼요.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제가 누누이 말을 했는데 플랜트 엔지니어가 하는 일의 80% 이상은 문서 작성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묻는 거잖아요. 도대체 엔지니어가 하는 일이 뭐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잡 디스크립션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닉이 말하길 엔지니어가 하는 일의 80% 이상은 문서 작성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 문서가 어떤 문서인지를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게 한 단계 더 나가야지 하수가 아닌 겁니다. 여기까지만 공부하면 하수예요. 여기서 더 나가서 어떤 문서가 있는지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왜 거기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나랑 같이 공부하고 모의고 프로젝트 했던 사람은 거기까지 좀 나갔다니까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경쟁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90명이 아니라 이 분야에 진심인 사람들의 10명, 그 10명과 경쟁을 해야 돼요. 근데 그 10명은 이미 그 엔지니어가 작성하는 문서의 딜리버러블까지 다 공부를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거기까지 해야죠. 왜? 그 사람들이랑 경쟁을 하려면 진짜 합격을 해야 하고 싶다면요. 그러한 문서들을 일컬어서 스페시피케이션, 딜리버러블 리스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스페시피케이션 리스트라든지 딜리버러블 리스트라는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 이 엔지니어가 작성하는 문서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그래서 딜리버러블 리스트라든지 프로젝트 스페시피케이션 리스트를 구글에 검색하든지 찾아가지고 딜리버러블 리스트가 뭐가 있는지, 이 엔지니어가 어떤 문서를 작성하는지, 그 문서의 제목은 뭔지까지 공부를 해 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무 공부를 해 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같이 일할 사람을 뽑는다라고 하면은 유체역학, 베르누이 방정식을 달달달 외운 사람, 화공기사 기출문제를 달달달 풀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일 먼저 엑셀, 워드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 사람, 영어 문서를 API, API, 아스메 이런 게 뭔지 아는 사람, 그리고 닉이 여러분한테 어떤 문서를 작성하라고 할 텐데 그 문서의 이름을 아는 사람을 뽑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팁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것은 비단 엔지니어링에만 국한되는 그 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경험이 쌓이면 이 분야는 달라도 시스템이 돌아가는 그 원리는 비슷하거든요. 특히나 실무 일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른 분야에 생신입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저는 웬만한 스펙만 쌓은 대학생은 다 제낄 자신이 있습니다. 똑같이 해서 직무
실무를 공부해서 지원을 할 거예요. 저는 무조건 실무 중심으로 취업을 준비할 거거든요. 만약에 AI 분야로 제가 완전히 진로를 바꾸고 싶어요. 그럼 저는 컴공 자격증, 마이크로소프트 자격증 따는 거에 시간과 노력을 쏟지 않을 거라니까요. 실무 중심으로 바로 갈 거예요. 물론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는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그 언어도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정하진 않을 거예요. 먼저 내 직무를 정하고 그 직무에 대한 것을 채용 공고를 쭉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그 채용 공고에서 제일 많이 중복적으로 언급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겠죠. 그거를 중심으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공부도 자격증 시험처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모의 프로젝트를 하면서 공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워크플로우를 파악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할 겁니다. 왜 제가 자꾸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강조를 하느냐? 이 대학생들은 이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아주 강가를 해요. 제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 귓등으로 들어요. 근데 대기업일수록 프로젝트가 크고 프로젝트가 클수록 굉장히 많은 사람이 협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협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한 사람이 복잡한 기계의 아주 작은 톱니바퀴처럼 부품으로서 일을 한다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내 톱니바퀴가 다른 톱니바퀴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느 방향으로 돌아야지 다른 사람이 잘 돌아갈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대학생들은 이런 큰 프로젝트에 작은 부품으로서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워크플로우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걸 강조해도 공부하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걸 인터넷에서 정보를 구하기도 힘들어. 왜냐면 직접 그 톱니바퀴가 되어서 일을 해보지 않는 이상 그 개념을 잡기란 쉽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쉽지 않다고 했지 불가능하다고는 안 했어요. 쉽지 않다는 걸 다들 잘 알기 때문에 이 쉽지 않은 걸 해가면 면접장에서 좋은 점수를 당연히 딸 수 있겠죠. 저는 이 원리는 공학과 관련된 분야라면은 플랜트 엔지니어링이 아니라도 어디를 가든지 다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사람의 협업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워크플로우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고, 그걸 이해해야 다른 사람과 다른 팀과 협업이 스무스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 대기업에서 다른 팀과 다른 사람과 협업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워크플로우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산업군에 가든지요. 그 다음 어느 정도 이러한 직무 관련 공부가 됐다라고 하면은 마음 맞는 사람과 으쌰으쌰 해가지고 모의 프로젝트를 꼭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글로만 공부한 거랑 정말 이 톱니바퀴가 돼가지고 같이 굴러가면서 공부한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그 습득, 그 이해, 개념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3차원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거는 3차원으로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 3차원을 그냥 위에서 바라본 이거만 그 2D로만 보면은 이해가 전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프로젝트, 이런 사회에서 하는 것들은 3차원, 4차원으로 시간의 개념까지 도입을 해가지고 직접 해봐야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단순히 위에서 본 탑뷰, 2D 도면으로 보면은 겹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모의 프로젝트를 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야 돼요. 왜냐면 면접장에 가가지고 저는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모의 프로젝트를 해봤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게 IT 업종이라 가지고 우리가 무슨 웹사이트를 만들었고 우리가 앱을 출시를 했습니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거를 증명할 수가 있잖아. 면접관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잖아. 그런데 이 엔지니어링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직접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엔지니어링에서 저 모의 프로젝트 해가지고요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라고 하면은 현직자 면접관 입장에서는 얘네들 그냥 소꿉장난 한 거겠지 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 생각을 안 하게 하려고 하면은 모의 프로젝트를 진짜 해가지고 프로덕트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전자책이 됐건 아니면 뭐 책을 내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걸 수익화를 해가지고 그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전자책이 돼 아니면 매뉴얼이 돼 이런 걸 만들어내가지고 그거를 수익화를 시켜야지 면접관이라든지 이런 현직자가 보기에 얘네들 그냥 소꿉장난한 게 아니라 진짜 뭔가를 했구나, 프로덕트를 만들어냈구나 라는 거를 인식하게 되고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저 모의 프로젝트 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뻥카인지 아닌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정말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크몽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닉스마스 홈페이지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증명을 할 수가 있고
면접관이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의 프로젝트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뻥카가 될 수 있어요. 뻥카 치는 사람 실제로 엄청 많아요. 아, 자기 무슨 경진대회 나가가지고 상은 못 탔지만 거기서 무슨 설계를 하고 블라블라 막 이렇게 말한다고. 근데 제가 그거를 얘가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틀리게 설계를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뻥카 치는 사람 엄청 많다니까요. 뭐 자기 그 팀원들이랑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뭘 설계를 했고 뭘 옵티마이제이션을 했고 어떻게 했고 블라블라 막 장난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다 뻥카야. 아니면 제대로 잘 몰라. 걔네가 속급장을 했는지 아니면 틀리게 설계했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모의 프로젝트를 실행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프로덕트가 나와 있고 그 프로덕트가 어떻게든지 그 인터넷 공간에서 업로드가 돼 있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판매를 해가지고 수익이 나는 거를 좀 해봐야 된다. 왜? 수익이 난다라는 건 뭐예요? 책임감 있게 이 프로덕트를 만들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걸 공짜로 공개를 해. 그러면 틀리든 말든지 무슨 상관이야. 아니 돈 안 내고 공짜로 배포했는데 거기에 실수가 있든 말든 내 책임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돈 주고 판다라고 하면은 그 책임감을 느끼겠죠. 왜? 환불해줘야 되니까. 그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의 프로젝트 할 거라면은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수익화까지 하는 것까지 하면은 굉장히 좋은 직무 경험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회사에 들어가지 않고도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팁을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팁대로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직무 경험 쌓을 수 있죠. 성실성 증명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성실성, 직무 경험, 면접 준비까지 3박자를 갖추게 되는데 이것은 면접관이 가장 주의 깊게 보는 항목이라고 이미 대기업 채용 담당자가 누누이 말을 한 내용이라는 겁니다.